1929년 상하이에서 일본 경찰에 피체돼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추록한 이후에 당시 국내 3대 한글 신문의 하나인 조선중앙일보 사장에 취임을 했고요. 1934년에는 조선체육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조선체육회 회장을 그냥 맡은 것이 아니라 여운형은 체육인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상반신을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 여운형은 그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야구도 잘했고 축구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체조, 역도 이런 데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체육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36년에 이른바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송기정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말소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동아일보는 2탄이고 1탄은 조선중앙일보의 일장기 말소였습니다.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지었습니다. 근데 당시 조선총독부 경찰이 신문을 다 검열을 했거든요. 근데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를 말소한 것은 검열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걸 보고 우리가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따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동아일보는 늦게 일장기를 말소했는데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게 일제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도 정관 조치를 당하고 조선중앙일보도 정관 조치를 당합니다. 근데 동아일보는 정관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관이 풀렸는데 조선중앙일보는 끝까지 정관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간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운형은 일제에게 미운틀이 바뀌었던 거죠. 1940년부터 42년 사이에는 기록에 따라 한 6번 정도 일본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운형의 행적과 관련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소재로 삼는 거리기도 한데요. 그 엄혹한 시기에 도쿄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일본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일본과 협력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의 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6번 정도 일본을 왔다 갔다 했고, 여운형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일본 왕 천황과도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일왕과 만났다는 것은 일본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 기록이 없으니까 확인은 안 되는데, 어쨌거나 천황과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얘기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여운형이 일본의 패망을,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할 것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특히 1942년 방문해서.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들어서 벌였는데, 처음 1년 동안은 일본이 잘 나갔습니다. 근데 1942년 말부터는 일본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여운형은 1942년에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은 미군 폭격기가 도쿄에 와서 폭격을 하는 걸 보고, 일본은 망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은 절대로 못 이긴다. 어떻게, 만약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미군 폭격기가 도쿄까지 와서 폭격을 할 수 있겠느냐. 미군 폭격기가 도쿄에 와서 폭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공권을 일본이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일본은 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마지막으로 도쿄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들어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일본은 망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또 구속이 됩니다. 당시 이제 유언비어죄라고 하는데, 당시 유언비어죄로 구속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언비어죄로 구속됐던 사람들이 지금 다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됩니다. 유언비어죄로 또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가출로 간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비밀 결사를 만드는 움직임에 착수를 합니다. 처음에는 조선민족해방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가 1944년에는 정식으로 건국동맹을 결성합니다. 정식으로 결성했다고 그래봤자 비합법, 지하에서 만든 결사이긴 하지만
건국동맹을 결성하는데 이 건국동맹의 특징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폐막에 몰리게 되면 한반도가 최후의 결전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일본군과 우리가 최후의 결전을 벌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군사훈련이라고 해봤자 제대로 된 군사훈련은 아닐 겁니다. 왜? 무기가 없으니까, 총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당시 일제의 징병징용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무장이라고 해봤자 죽창 뭐 이런 정도의 무장이지만 자발적으로 무장대를 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무장대와 결합을 시도합니다. 우리 힘을 합치자. 그다음 국내 각지 비밀기업사와 연대를 시도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락을 시도합니다. 당시 해외 독립운동 그러면은 크게 세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하나는 중국 화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화북 조선 독립동맹, 또 하나는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소련 땅으로 철수한 항일무장투쟁, 이른바 김일성으로 상징되는 항일무장투쟁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과의 연락을 도모합니다. 특히 조선독립동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합을 시도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여운형의 측근인 이상백이라는 분을 보내서 결합을 시도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건국동맹과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결합만 추진된 것이 아니라 해외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에서도 결합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역사는 일어난 일만 갖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는 만약이라는 게 없는데, 만약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해외 독립운동 세력과의 결합 또는 국내 독립운동 세력과의 결합이 정말 제대로 추진돼서 서로 손을 잡는 일이 실현이 됐다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반도 역사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상상을 가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긴밀하게 결합과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48년 분단이 이미 거의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1948년 봄에 서울에 있던 김규식 이런 분들이 평양을 방문해서 이른바 남북연석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남쪽 북측의 대표 4명이, 대표 2명씩에서 4명이 따로 회담을 합니다. 이른바 사김회담을 하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 성씨 그렇게 많은데 김씨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지. 근데 그 사김회담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해외 독립운동 세력을 대표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연락, 교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김회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형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945년 9월에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임시의장이 되고, 또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만들기로 결정한, 실제로 출범은 못했습니다. 인민공화국은 북한에 있는 인민공화국과는 다른 인민공화국입니다. 인민공화국 부주석으로 선출이 됩니다. 추대가 됩니다. 1945년 10월에는 이승만이 주도한 독립중앙촉성협의회에 참여했지만 바로 탈퇴했고요. 1946년 초에는 미군정의 자문위원이 됐습니다. 1946년 5월 미국 국무성의 지시로 미군정이 좌우합작운동을 시도하는데요. 이당 1946년만 하더라도 미군정은 한반도의 남쪽에 새로 세워질 정부는 좌파 정부도 안 되고 우파 정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좌파 정부는 급진적이어서 안 되고, 우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어서 우파 정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파를 내세워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미군정이 주목한 인물이 둘인데, 하나는 여운형이고 하나는 김규식입니다. 그 여운형과 김규식을 내세워서
중간파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였습니다. 애초 의도였습니다. 근데 의도는 나중에 철회가 되지만 이때 미군정이 주도한 좌우합작운동에 김기식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좌우합작도 깨지고 미군정이 1947년부터는 이제 중간파 정부가 아니라 우파 정부를 세우겠다는 구상을 확실히 함에 따라서 미군정과도 거리를 두고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장이 됐고, 그런 가운데 1947년 6월에 서울에서 미국과 소련의 합의에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한반도에 새로 세워질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 합동회의에 참가해서 통일임시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분단도 안 된다. 남과 북을 모두 아우르는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정부는 임시정부여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여야 한다. 남과 북을 모두 아우르는 임시정부를 우선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 임시정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정부를 구성하자. 분단 상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남과 북 모두를 아우르는 통일 임시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는데, 어쨌거나 당시 여운형은 해방 공간에서 우파에 의해서 좌파로 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운형과 김기식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중간파인데, 중간파도 우파가 보기에는 좌파입니다. 그래서 우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우파에 의해서 1947년 7월 19일 해화동 로터리에서 암살이 됩니다. 여운형의 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원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척족인 민씨의 일원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어느 쪽 민씨도 분명하지 않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렸을 때 집안이 어려워서 중국에 가서 한 2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일본에서 한 8년 정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여운형이 민원식이 암살되고 난 다음에 일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은 일본에서 8년 생활하는 동안에 히지카타라는, 당시 일본의 백작입니다. 귀족입니다. 일본 귀족은 이혼을 지낸 사람인데, 히지가타 백작의 뭐가 빠졌네. 급하게 치는 바람. 히지가타 백작의 소개로 소에지마 백작의 식객으로 있었고, 이 소에지마라는 사람은 나중에 조선에 와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 사장까지 지냈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소에지마 백작이 식객으로 있었고, 나중에는 역시 히지가타의 소개로 후쿠오카 동아어학교의 식객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8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주로 식객으로 있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아마 8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아마 일본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과 어쨌거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귀국해서 갑자기 아무런 경력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탁지부, 요즘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입니다. 재정부 공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는 내부, 요즘으로 하면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참석관이 됩니다. 이때 대한제국의 관료가 되는데, 역시 일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소개로 대한제국의 관리가 되고, 1907년 5월에는 일본 국내성 시찰을 위해서 일본을 방문했고, 1907년 6월에는 내부 위생과장, 요즘으로 치면 석유관급의 공무원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1908년에는 제국실업회라는 것을 결성해서 통감부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활동을 벌였고, 1908년 11월에, 이때는 이토 히로부미가 암살되기 전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의 총에 쓰러지기 전입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서 결성된 동아찬양의 간사로 활동을 합니다. 1910년 3월에는 일본과의 합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우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정우회에서 평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대체로 1908년부터
1910년까지 활동을 보면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는데 협력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긴 하는데 대표급의 활동은 아니고 중간 간부 정도의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나이로 봐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1910년 4월에는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한 진보당 발기인에 포함됐고요. 강제병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탁이 돼서 경기도 양지군수, 이천군수, 고양군수를 역임을 합니다. 그리고 고양군수로 있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8년 친일단체 대성친목회 이사를 지냈고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을 망동으로 규정하고 조선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글을 매일신보에 기고했고, 이 매일신보에 기고한 기사가 경성일보에 일본어로 번역돼서 실렸고, 다시 또 일본에서 발간되던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고한 것은 매일신보에 기고했고요. 매일신보에 기고한 것이 경성일보와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일본어로 번역돼서 실렸습니다. 매일신보에 기고한 기사가 경성일보에 실렸다는 것은, 일본어로 번역돼서 실렸다는 것은 이미 경성일보가 민원식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경성일보가 주목했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면 조선 총독부가 주목했을 겁니다. 아, 이런 조선인이 있구나. 이런 조선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아마 조선 총독부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1919년 11월에 중추원 부찬이로 발탁이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개혁, 이름뿐인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관제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제를 바꾸겠다. 관제 개정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로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추원을 이제 행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주로 젊은 사람들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민원식도 발탁이 됐고요. 민원식이 결성한 국민협회라는 친일단체의 회원 7명까지 포함해서 민원식 이외에 7명의 회원을까지 해서 8명을 중추원 부찬이로 발탁을 합니다. 1920년 4월에는 국민협회 1920년 1월에 국민협회 이름으로 중의원 선거를 조선에 시행할 건을 일본 제국의회에 청원을 합니다. 이른바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주시오라는 청원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요. 참정권은 근대 국가에서 국민이 누려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참정권이 있죠. 참정권이 있으니까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후보한 사람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상징되는 참정권이 근대 시민이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흔히 일컬어집니다. 근데 1910년 강제병합 이전에는,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한제국의 시민에게는 참정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왜? 대한제국이니까.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한제국의 시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제식민지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병합 이후에 일제가 내세운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뭐였냐면, 겉으로 내세운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뭐였냐면 일시동인이라는 겁니다. 천황 앞에서는 모든 시민이 다 평등하다. 일시동인이라고 합니다. 일시의 주체는 천황입니다. 천황이 보기에는 다 똑같다. 천황 빼고는 다 평등하다. 천황은 특별한 존재지만 천황을 빼고는 다 똑같다. 근데 천황은 그래서 모든 시민을 다 동등하게 사랑한다. 이게 일제가 내세운 기본적인 식민지배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민족이건 조선 민족이건 다 천황 앞에서는 동등하다. 근데 이거는 말뿐인 구호고요.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다르게 대한 지표는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참정권입니다. 당시 일본인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보통 선거는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1945년 일본이 패전하기 전까지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참정권에서 예외였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참정권에서 배제됐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세금을 내는 사람만 참정권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세금을 내는 남성들만 참정권을 갖고 있다가 1920년대 들어서 일본에서도 이른바 보통선거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참정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그나 일본은 제한되었더라도 참정권을 일본인에게는 주었는데 조선인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1910년 강제병합 이후에 조선인은 참정권에서 제외됐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결사를 만드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무단 통치하에서는 정치단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아까 소개한 대정 친목회 같은 단체입니다. 친일을 표방하면서 만든데도 친목회를 만드는 겁니다. 정치단체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의 조선인들이 3.1운동을 기회로 일본이 뭔가 방향 전환을 할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주시오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국민협회고 대표적인 인물이 민원식입니다. 민원식이 국민협회라는 친일단체를 만든 이유는 참정권 청원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민원식이 암살될 때까지, 심지어는 민원식이 암살되고 난 이후에도 국민협회는 일본에서 제국의회, 일본 의회를 당시 제국의회라고 불렀습니다. 제국의회는 중의원과 기조관 둘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국의회가 열릴 때마다 사람을 동경에 보내가지고 도쿄에 보내서 조선인에게도 제발 참정권을 주시오라는 청원운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일본이 참정권 청원을 운동하면은 그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래 참정권 줘야지, 청원운동 하시오. 그러고는 정작 청원이 올라오면 제국의회 청원이 상정이 되면은 폐기를 시킵니다. 열심히 청원해. 청원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용인해 줄게. 근데 참정권은 줄 수 없어. 이게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 총독부나 일본 정부나 이 참정권 청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친일파를 육성하는 데 씁니다. 1921년 2월 16일 도쿄에서 참정권 청원 운동을 벌이던 유학생 양근환에게 피살이 됩니다.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소재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흥화학교 얘기를 했는데 흥화학교, 민영환, 여병현, 여운형, 김규식. 지금부터는 사진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진상에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단체 사진, 6명이 찍은 단체 사진 가운데 뒤쪽에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여병현입니다. 여운형의 칠천 당숙인데 이 사진은 대한협회라는 계몽단체 간부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병현은 대한협회 같은 계몽단체에서 활동하던 당시로서는 계몽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흥화학회에서 요즘으로 치면 교감을 지냈습니다. 상당히 계몽적인 지식인이었고 아마 이 여병현이 여운형에게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기식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1905년에 이 흥화학교의 총교사가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무주임입니다. 당시 교감이 여병현이었습니다. 여운형은 1905년보다 일찍 흥화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흥화학교에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직접 만날 일은 없었겠지만 여병현을 계기로 해서 아마 여운형과 김규식은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망명하고 난 다음에 여운형과 김규식은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같이 중간파의 지도자로 활동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의 사진 가운데 위는 아까 소개한 극동민족대회의 의장단 사진입니다. 여러분 위에 보면은 한글로 뭐가 쫙 적혀 있죠. 극동민족대회는 이 러시아 말을 번역한 거라서 번역어가 여러 개가 쓰입니다. 극동민족대회, 극동인민대회, 극동피압박자대회, 극동노력자대회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 그냥 통상 극동민족대회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이 극동민족대회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피압박 민족,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의 대표들을 모아서 연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조선도 이 극동민족대회에 대표단을 보내는데 그 대표단에서 여원형과 김규식은 의장단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회 석상의 단상에 올라갔는데 딱 이해하기 좋게 여운형은 서 있습니다. 딱 서 있는 사람이 여운형이고요. 여운형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사진의 제일 끝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김규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지금 연설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유명한 트로츠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미국에 있던 서재필 박사가 귀국했을 때 여원형과 김규식이 마중 나가서 차 안에서 승용차 안에서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여운형 김규식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라고 이제 작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191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두 사진 모두.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서울 승동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승동교회라고 추정이 되는 그 교회 사경의 사진인데, 이 사진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쪽 제일 하단 오른쪽에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여운형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러니까 하단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운형에게 있어서 정말 옥의 티 같은 존재가 여운홍입니다. 여운형은 아까 파리 강화회 사진 아직 안 보여줬나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과 같이 활동을 했고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말기에 변절을 해서 친일파가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913년 김규식이 세문안교회 최초의 조선인 장로였습니다. 기독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세문안교회에서 연 고별식 기념 사진입니다. 왜 이 두 사진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냐면은 여기서 언더우드라는 공동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까 여운형이 금능대학에 입학할 때 여운형이 언더우드 목사의 소개가 있었다고 했죠. 김규식은 언더우드 목사가 주재하고 있던 세문안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당연히 언더우드 목사에게 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호주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가겠습니다. 당시 호주로 직접 가는 게 힘드니까 대개 중국을 거쳐서 갔습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호주로 유학 가겠다고 하고 언더우드 목사에게 얘기를 했더니 언더우드 목사가 한 얘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운형이 몇 년 전에 나한테 와서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서 금능대학에 입학을 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금능대학에 갔다고 했는데 금능대학에 입학하겠다고 했는데 여운형을 봐라. 신학을 공부하기는 지금 정치하고 있다. 정치운동하고 있다. 이때 정치는 독립운동을 가리킵니다. 독립운동하고 있다. 김규식이 와서 이제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가겠다고 했더니 너도 여운형처럼 유학을 핑계로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할 거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 예견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김규식도 유학을 핑계로 중국으로 가서 그야말로 망명객이 돼서 중국에서 해방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길을 걸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김규식과 여운형은 어쨌거나 연결이 됩니다. 모두 언더우드 목사의 지인이었던 거예요. 김규식은 특히 알려지기는 언더우드 목사의 양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양아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호적에 오른 양아들은 아니었지만 양아들처럼 지냈습니다. 그다음 아까 신한청년당 얘기를 잠깐 여기 나오네요. 이 사진에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단체 사진 가운데 제일 오른쪽에 팔짱을 끼고 있는 인물이 김규식이고요. 파리 강화회의에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견이 됐는데 나중에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시에
김기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도 부여받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따로 사람을 보내기가 힘드니까 파리에 가 있는 김기식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 자격까지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하단 제일 왼쪽에 있는 인물이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입니다.